지금 중국 당국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의 문이 한 외국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중국 지린성 지반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통제구역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곳을 자국 고대 지방 정권의 유적이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서두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장 조사를 위해 초청된 서양의 한 저명한 건축학자가 흙더미를 걷어내고 드러난 이것을 보자마자 중국 관리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조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가리킨 것은 다름 아닌 아파트 5층 높이의 거대한 돌덩어리들이었습니다. 당신들 말대로라면 왜 이 무덤은 중국의 흙무덤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건 로마의 기술보다 더 정교한 완벽한 석조 문명입니다. 그의 한마디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국 주변국 그 어디에도 없는 오직 압록강 유역에서만 발견되는 1만 2천 기의 거대한 돌무덤대, 그리고 성벽의 문을 S자로 비틀어 적을 섬멸하는 소름 돋는 방어 기술까지. 단순한 무덤인 줄 알았던 돌덩어리들이 사실은 대륙을 호령했던 거대 제국의 심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흙으로 덮어 지우려 했던 역사. 하지만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여행객인 줄 알았던 제가 우연히 손에 넣은 낡은 1910년대 도면 한 장으로 이 거대한 역사 왜곡의 실타래를 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동방의 피라미드와 그 주인의 정체. 빼앗긴 역사를 되찾기 위한 이 숨막히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채널인 감동야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 급히 배낭을 챙겨 압록강 변의 안개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 속에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죠. 모든 것은 제가 우연히 그 돌무덤 앞에 서게 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생을 차가운 강철과 거친 콘크리트, 그리고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인 중력과 싸우며 건물을 올려온 은퇴한 구조공학자 알렌이라고 합니다. 제 손을 거쳐간 다리만 수십 개고 제 계산 위에 서 있는 마천루가 뉴욕과 런던에 즐비합니다. 은퇴 후 벽난로 앞 안락 의자에 앉아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며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5년 전 늦가을의 어느 날 우연히 떠난 여행으로 인해 송두리째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지워지고 의도적으로 덮여버린, 그러나 결코 침묵하지 않았던 위대한 돌의 제국에 관한 참회록이자 목격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역사가 도서관의 책장 속에 잉크 냄새 나는 종이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엔지니어들은 압니다. 잉크는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지만 땅에 깊이 박힌 수만 톤의 돌덩어리가 가리키는 중력의 방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돌은 기억합니다. 자신을 쪼고 다듬었던 석공의 땀방울을, 자신을 들어올렸던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를,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제국의 위대함을 말입니다. 제가 중국 지린성 지반이라는 낯선 국경 도시의 첫 발을 디딘 것은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오던 11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동아시아 고대 건축에 숨겨진 구조적 미스터리를 주제로 개인적인 연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중국 측 여행사가 보내준 화려한 팸플릿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매끄러운 문장으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지린성 지반은 고대 중국의 변방을 지키던 지방 정권의 소수 민족들이 잠시 머물렀던 유적지입니다. 그들은 중원의 선진 문화를 동경하며 소박한 삶을 살다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젊은 가이드는 훈련된 앵무새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역사적으로 크게 중요한 곳은 아닙니다. 그저 시골 마을에 흩어진 기술력이 부족했던 옛사람들의 투박한 무덤 몇 개를 둘러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기대는 마십시오. 버스 안의 다른 서양 관광객들은 그 말을 듣고 하품을 하거나 창밖의 풍경에 흥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창밖으로 흐르는 압록강의 잿빛 물결을 바라보며 그들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로마나 이집트 혹은 중국의 시안, 서안처럼 압도적인 문명을 기대하고 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버스에서 내려
그들이 산성자 산성 아래에 조성해 놓은 광활한 평지에 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마치 뒤통수를 해머로 얻어맞은 듯한 전율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가이드의 말은 틀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소박한 시골 무덤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를 뒤덮은 거대한 침묵의 바다였으며 돌로 쌓아 올린 웅장한 산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발이 닿는 곳마다 저 멀리 안개 낀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는 능선 끝까지 끝없이 펼쳐진 돌무덤의 행렬을 말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개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몰래 확인한 공식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좁은 분지 안에만 무려 1만 2천 기가 넘는 고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만 2천 기. 이 숫자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도시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역사적 무게입니다. 구조공학자인 제 머릿속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미친 듯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돌을 인근 채석장에서 떼어내는 과정, 그것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운반하는 물류 시스템,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기초를 다지고 쌓아 올리기 위해 투입되었을 노동력과 시간. 이 모든 것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현대의 기준으로도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바쁜 변방의 소수민족이 할 수 있는 수준의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져야만 가능한 고도로 조직화된 제국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가이드의 설명을 무시하고 홀린 듯 그 돌무덤의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신화 속 거인들이 전쟁을 치르다 굳어버린 듯 수만 개의 돌무덤들이 침묵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2000년의 세월을 견뎌낸 돌의 표면을 쓸어보았습니다. 이끼가 끼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화강암과 강돌들은 여전히 서로를 꽉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강렬한 공학적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아는 중국의 전통적인 묘제와는 재료부터 공법까지 모든 것이 다르다. 저는 평생 전 세계의 건축물을 연구해왔습니다. 중국의 전통, 특히 이 지역을 지배했던 한나라나 주변국인 부여의 무덤 양식은 철저하게 흙을 기반으로 합니다. 황하 문명은 말 그대로 누런 흙의 문명입니다. 그들은 땅을 깊게 파고 시신을 묻은 뒤 그 위에 흙을 다져 봉분을 만드는 토광묘를 씁니다. 흙은 구하기 쉽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이 무덤들은 오직 돌이었습니다. 흙 한 줌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돌의 결정체. 땅을 파고 들어가는 음습한 어둠이 아니라 땅 위에 당당히 돌을 쌓아 하늘로 솟구치려는 강렬한 상승의 의지. 이것은 적성묘, 돌무덤라고 불리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문명의 DNA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가이드에게 다가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봐요, 가이드 선생. 당신들 말대로 이들이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왜 이 무덤들은 중국식 흙무덤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졌습니까? 중국 본토 어디에도 심지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지방 정권의 본류라는 곳에도 이런 식의 대규모 돌무덤 군락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로마의 기술보다 더 정교한 독자적인 양식입니다. 가이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아, 그건 당시 이 지역에 살던 미개한 부족들이 흙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서 주변에 널린 돌을 주워다가 흉내를 낸 것뿐입니다. 제대로 된 건축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기술이 부족해서 돌을 썼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공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궤변인지 알 것입니다. 흙을 싸는 것보다 돌을 싸는 것이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고도의 기술과 수학적 지식을 요합니다. 흙은 그냥 붓고 밟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돌은 다릅니다. 불규칙한 자연석을 쌓으면서 무게 중심을 맞추지 않으면 그 무거운 하중 때문에 구조물은 스스로 붕괴해버립니다. 기초 지반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는 토목기술, 무거운 돌을 높이 들어올리는 기중기 같은 장비, 그리고 돌과 돌 사이를 맞물리게 하여 마찰력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석공 기술이 없으면 이런 무덤은 10년도 못 가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무덤들은 무려 2000년을 버텼습니다. 태풍과 지진,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당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앞선 하이테크였습니다. 그들이 미개한 부족이라고 깎아내리는 이들은 사실 로마가 콜로세움을 짓던 시기에 이미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이고 압도적인 석조 문명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이드의 뻔뻔한 거짓말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아 무리해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무덤들 사이를 정처 없이 걸으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12,000개의 무덤. 이 숫자가 증명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라 사랑하고 싸우고 꿈꾸다 잠든 수만 명의 영혼이 이곳에 실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린 거대한 도시와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강력한 왕권이 이곳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떤 무덤은 거대한 강도를 무질서한 듯 쌓아 올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에 기단을 단단히 다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또 어떤 무덤은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멕시코의 마야 신전처럼 정교하게 깎은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더군요. 세월이 흐르며 기술이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과정이 이 돌무덤들의 변화 속에 화석처럼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덤 앞에서 저는 발을 떼지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무덤 상단부에 누군가 뚫어놓은 구멍 사이로 내부 구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흙무덤은 시신을 땅속 깊은 어둠에 가둡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이 돌무덤은 달랐습니다. 지상에 석실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덮었습니다. 즉, 죽은 자가 산자와 같은 높이의 땅 위에 햇살이 닿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대하는 철학 자체가, 우주관 자체가 중국과는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중국은 당신들의 이름을 지으려 합니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강바람이 압록강 너머에서 불어와 제 코트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바로 건너편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그곳은 북한 땅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산세와 이곳의 산세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 하나였을 것입니다. 인간이 지도 위에 국경선을 긋고 철조망을 쳤지만 굽이치는 산맥과 흐르는 강물은 태초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이 돌무덤의 주인들은 저 강 너머의 사람들과 같은 피, 같은 언어, 같은 영혼을 나누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네온사인이 번쩍였지만 제 눈에는 낮에 보았던 그 묵직한 돌들의 잔상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배낭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지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일본 도쿄의 헌책방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했던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학자들이 작성한 조선고적 도보의 복사본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지금의 중국식 지명인 집안이 아닌 굵고 힘찬 한자로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성 425년 무려 4세기 넘게 한 나라의 수도였던 곳. 로마 제국이 번성하던 그 시기 동방의 한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났던 도시. 중국이 그토록 집안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덮어버리려 했던 이 도시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묵고 있는 호텔,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들어선 바로 그 자리에 도시 전체를 네모 반듯하게 감싸고 있는 거대한 성벽의 평면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도가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2000년 전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 왕궁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누워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성벽의 흔적은 도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산산조각이 나 현대식 건물들의 밑바닥에 아스팔트 아래에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깔려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이 낡은 지도를 들고 도시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청 건물을 짓기 위해 허물어버렸다는 곳. 그러나 아직 어딘가에 숨죽인 채 살아있을지 모를 제국의 심장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배낭을 맨 늙은 외국인이 낡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아파트 담벼락을 더듬고 남의 집 화단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어떤 노인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쫓아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조공학자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담벼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돌들이
사실은 2000년 전 고구려의 성벽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전율을 저는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곳을 현대화한다는 핑계로 위대한 성벽을 허물고 그 돌들을 가져다 일반 가정집에 담장을 쌓거나 돼지우리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한 제국의 철옹성이 적의 기병을 막아내던 그 용맹한 돌들이 누군가의 부엌벽이 되고 공중화장실의 바닥돌이 되어버린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역사가 능지처참을 당한 현장을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성벽 틈에서 남루한 민가의 벽돌 사이에서 저는 현대 건축학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은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수적 열세를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고구려인들만의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군사방어 기술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곳은 변방의 촌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대제국의 가장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그 성벽의 비밀은 이들이 왜 그토록 강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수나라와 당나라의 100만 대군조차 이 성벽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아파트 담벼락 사이에서 찾아낸 중국 학자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그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짜 역사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조공학자인 제가 현장에서 건물을 설계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설계자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 CCTV 카메라가 비추지 못하는 어둠, 하중의 분산이 계산되지 않은 위험 구간. 그 사각지대에서 언제나 사고가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적군이 성벽 바로 아래, 그 거대한 그림자 밑에 바짝 붙었을 때 성벽 위의 병사가 그들을 공격하려면 몸을 성벽 밖으로 위험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성벽은 더 이상 병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쌓은 모든 고대 성곽이 가진 치명적인 사각지대이자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차가운 압록강변의 사람들은 오직 돌을 쌓는 방식 하나만으로 전쟁터의 이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1910년대의 낡은 지도를 들고 헤매다 아파트 단지 뒤편 악취 나는 생활 쓰레기 더미와 무성한 가시덤불 속에 방치된 성벽의 귀퉁이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00년 전 일본인이 그린 조선 고적 도보의 흐릿한 평면도와 제 눈앞에 처참하게 무너진 돌무더기를 번갈아 보며 전율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성벽은 매끈한 일직선으로 뻗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재료를 아끼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이곳의 성벽은 달랐습니다. 일정한 간격마다 성벽이 툭 하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세월 지진이나 집안 침하로 인해 성벽이 배가 불러 밀려나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가가 손으로 그 윤곽을 더듬어 보니 그것은 자연적인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자를 댄 듯 반듯하게 직각의 모서리를 살려 의도적으로 돌출되게 쌓은 사각형의 구조물. 바로 고구려 축성술의 핵심이자 당대 최고의 군사 발명품인 치였습니다. 꿩치 자를 쓰는 이 구조물은 꿩이 덤불 속에 제 몸을 숨기고 밖을 엿보듯 병사들이 몸을 완벽하게 숨긴 채 적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중국의 일반적인 성벽은 끝없는 직선입니다. 적이 성벽 밑에 바짝 붙어 사다리를 놓거나 성문을 부수려 할 때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거나 돌을 떨어뜨리는 수직 공격 외에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이는 방어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고구려인들은 이치를 만들어 성벽을 2차원의 평면이 아닌 3차원의 입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장의 물리학이 완전히 바뀝니다. 적이 성벽을 오르려 달라붙는 순간 튀어나온 치 위에 매복해 있던 고구려의 궁수들이 적의 옆구리와 등 뒤를 향해 화살을 퍼부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성벽 앞의 모든 공간이 정면과 양쪽 측면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피할 곳 없는 십자포화의 구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현대 군사 용어로 말하자면 완벽한 킬링존이 형성되는 셈입니다. 저는 그 차갑고 거친 화강암 위에 손을 얹고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2000년 전
이 평야를 뒤흔들었을 함성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개미떼처럼 이 성벽을 기어오르려 했을 때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옆구리에 화살을 맞고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을 것입니다. 방패를 앞세웠지만 옆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막을 수 없었겠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날아오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돌로 구현된 완벽한 기하학이자 적의 심리와 행동 반경, 그리고 화살의 탄도화까지 꿰뚫어보는 고도의 군사과학이었습니다. 중국의 그 어떤 지방 정권도 심지어 당대 중원을 지배하며 천하를 호령했던 한나라조차도 이런 입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성벽 전체에 표준화하여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방의 소수 민족이라던 이들이 로마군도 울고 갈 완벽한 방어 요새를 이 국경지대에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따라 서남쪽 성문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이미 중국식 붉은 벽돌로 지은 낡은 연립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본래의 형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주택들 사이로 난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을 걷던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집들은 분명 현대식인데 골목길의 형태가 기묘하게 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대 지도에는 그곳이 명확하게 안쪽으로 굽어 들어가는 S자 형태의 성벽 라인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저 옛날부터 길이 꼬불꼬불해서 불편하다고만 생각했겠지만 공학자인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 땅 밑 깊숙이 박힌 거대한 성벽의 기초석을 도저히 인력으로 파낼 수 없어 그 성벽의 라인을 따라 집을 짓고 길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저는 지금 사라진 성문의 유령 위를, 그 거대한 뼈대 위를 걷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조차 처음 이 성벽을 발굴할 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성벽 줄기가 갑자기 끊어지고 안쪽으로 겹쳐지며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것이 고구려인들의 설계 오류나 측량 실수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고구려인들이 침략자들을 위해 파놓은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함정, 바로 옹성이었습니다. 도공자를 쓰는 옹성. 말 그대로 적을 도가내든 쥐처럼 가두고 짓밟는 구조입니다. 보통의 성문은 성벽 정면에 뻥 뚫려 있어 적이 공성퇴, 성문을 부수는 통나무를 들고 전속력으로 돌진하면 그 충격에 문이 부서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공성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국내성은 이 상식을 비웃었습니다. 문을 적에게 바로 보여주지 않고 성벽을 한 겹 더 둘러 문을 교묘하게 감추거나 입구를 기역자나 S자로 비틀어 놓았습니다. 적이 성문으로 들어가려면 속도를 줄이고 이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그 통로에 들어서는 순간 적군은 사방이 높은 성벽으로 막힌 도간에 갇히게 됩니다. 앞, 뒤, 좌, 우 그리고 머리 위 360도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뜨거운 기름, 그리고 돌덩어리를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이 빨래가 널려 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 평범한 길이 2000년 전에는 침략군들의 처절한 비명과 절망이 메아리치던 공포의 도가니였다는 사실의 전율이 이렇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미친 듯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나 가야 중국 성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옹성 구조가 고구려에서는 이미 기원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구려가 중국의 기술을 베낀 아류가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의 축성술이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갔으며 중국이 훗날 고구려와의 뼈아픈 전쟁을 통해 이를 배우고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명백한 공학적 증거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는 이 위대한 발명품을 중국 동북 지방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라며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유네스코에는 자기들의 역사인 양등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성벽들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고 남은 돌들은 시멘트로 대충 발라 조잡한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테러이자 인류 문명의 유산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저는 폐허가 된 성벽의 돌틈에서 흙 속에 반쯤 파묻힌 녹슨 쇠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성문의 장식이었거나 병사의 갑옷 조각 혹은 화살촉이었을 그 작은 금속 파편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425년 동안 이 성을 지켰을 이름 모를 고구려 병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견고한 돌 뒤에서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켰을 것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당대 최강의 거대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기백이 이 차가운 돌들 속에 여전히 뜨겁게 남아 제 손바닥을 데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저 강 건너편의 나라는 너무나 조용하고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역사를 난도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제3국의 이방인조차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고 분노가 치미는데 이 역사의 진짜 주인인 한국인 여러분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자 저는 국내성을 벗어나 도시 북쪽의 가파른 산으로 향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시스템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원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지에는 왕궁과 행정도시인 국내성을 두고 전쟁이 나면 왕과 모든 백성이 들어가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배후 산성을 반드시 곁에 두었습니다. 그 산성의 이름은 바로 환도산성입니다. 국내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험준한 산 능선. 그곳에 또 하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산길을 올라 정상 부근에 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연의 지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철벽처럼 솟아있는 또 다른 성벽의 파노라마였습니다. 산 능선을 타고 뱀처럼 휘감아 도는 성벽, 그리고 산성 내부의 넓은 분지에서 발견된 거대한 궁궐터. 왕은 평화 시에는 평지성에 머물다, 위급 시에는 이곳 산성으로 옮겨와 전쟁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즉, 고구려는 도시 전체가, 국가 전체가 언제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뼛속까지 상무정신으로 무장한 전사들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위기에 대비했던 그들의 정신이 저 험준한 산성 곳곳에 땀과 피로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도산성의 지휘소인 점장대에 올라 땀을 닦으며 발 아래 펼쳐진 집안 분지를 내려다보던 저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산 아래 평지의 논밭과 무질서한 민가들 사이에서 주변의 풍경을 압도하며 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흙먼지와 잿빛 건물들 속에서도 고고하고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뽐내며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정삼각형의 실루엣. 마치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를 그대로 떼어와 동양의 산수화 속에 옮겨놓은 듯한 이질적이면서도 경이로운 조형미. 바로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장군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1만 2천 기의 무덤들이 병사들의 침묵하는 대열이었다면 저 멀리 보이는 장군총은 그들을 지휘하는 제왕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보는 순간 압도되었습니다. 공학자인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거대한 돌무덤 속에 제가 찾던 모든 질문의 해답, 그리고 중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 고구려의 진짜 힘이, 그 기술적 정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산성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어둠이 저 위대한 역사를 덮어버리기 전에 반드시 저 건축물을 가까이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돌 하나가 웬만한 집 한 채. 무게라는 저 거석들을 기계 하나 없던 그 옛날에 도대체 어떻게 깎고 들어올려 쌓았단 말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고구려가 세상에 남긴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도전장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장군총 앞에 섰을 때 겪은 구조공학자로서의 제40년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충격적인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21세기의 기술로도 흉내내기 힘든 시간마저 정복해버린 천년을 버티는 돌의 과학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무게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건물이란 본질적으로 땅으로 꺼지려 하고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인 중력은 24시간 쉬지 않고 그 건물을 무너뜨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현대의 엔지니어들은 언제나 자연과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더 가벼운 재료, 더 쉬운 공법, 더 안전한 높이로 말이죠. 무리하지 않는 것,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것이 현대 건축의 미덕이자 안전 수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집안 분지의 지평선 너머로 붉은 석양이 장엄하게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저는 타협 따위는 모르는
중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보란 듯이 승리한 위대한 괴물을 마주했습니다. 제 눈앞에 그 유명한 장군총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이나 흐릿한 위성지도로 볼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숨이 턱 막히는 압도적인 질량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높이 12.4m, 아파트 5층 높이, 한 변의 길이 31.5m. 수치로만 따지자면 이집트의 쿠프왕 대피라미드보다 작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밀도와 기백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사막의 모래 위에 세워진 거대하지만 부드러운 모래성 같은 느낌이라면 장군총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 그대로 굳어버린 듯한 단단하고 예리한 강철 주먹 같았습니다. 그 단단함이 주변의 공기마저 베어버릴 듯 팽팽한 긴장감을 1500년째 유지하고 있었죠. 주변의 현대식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그 존재감은 묵직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무덤의 기단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천년의 비바람과 전쟁의 화마를 견뎌온 차가운 돌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에서 전해져 온 거칠지만 매끄러운 감촉은 공학자인 저를 그 자리에서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화강암이다. 미쳤어.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여러분, 이것이 공학적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무모하리만치 대담한 선택인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유럽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고대 석조 건물들은 대부분 석회암이나 사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비교적 무르고 결대로 잘 쪼개져서 가공하기 쉬운 돌입니다. 고대의 구리끌이나 청동 도구로도 충분히 깎고 다듬을 수 있죠. 하지만 화강암은 다릅니다. 화강암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암석 중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축에 속합니다. 현대 건축 현장에서도 다이아몬드 팁이 박힌 전동 절삭기가 없으면 다루기 힘든 것이 바로 이 화강암입니다. 정으로 내리치면 불꽃이 튀고 도구가 부러져 나가는 그야말로 돌 중의 돌, 완고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1500년 전 기계는커녕 제대로 된 강철, 공구조차 귀했던 시절의 고구려인들은 이 무시무시한 화강암을 마치 밀가루 반죽을 주무르듯 다뤘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마치 자로 잰 듯, 레이저로 잘라낸 듯 날카로운 직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톱도 컴퓨터도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오직 정과 망치, 그리고 장인의 피땀만으로 이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 1100여 개를 완벽한 규격의 블록으로 깎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기에 가까운 완벽주의이자 현대의 초정밀 가공 기술로도 흉내내기 힘든 기적에 가까운 공학입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돌을 선택했고 그것을 보란듯이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돌의 크기였습니다. 무덤의 제일 아래쪽 기단부를 이루는 기저석 하나가 무려 20톤에 달했습니다. 20톤이면 승객을 꽉 채운 중형 버스 2대의 무게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돌을 10km 이상 떨어진 채석장에서 떼어내고 험한 산길을 뚫고 이곳까지 운반해서 그것을 다시 12m 높이까지 들어올렸다. 대형 크레인도 유압식 잭도 덤프트럭도 없던 시절의 말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밧줄을 당기고 통나무를 굴리며 이 돌 하나하나에 그들의 숨결과 땀방울을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무덤 주위를 천천히 돌며 돌과 돌 사이의 이음새를, 그 미세한 틈새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구려 건축가들의 소름 돋는 천재성을 발견하고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돌을 높이 쌓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하중을 못 이겨 옆으로 밀려나거나 배가 불러 툭 터져나오며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모든 석조 건축물의 숙명이자 한계입니다. 하지만 장군총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흐트러짐 없이 마치 어제 쌓은 것처럼 꼿꼿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퇴물림 공법과 그랭이 기법에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장인들은 돌을 수직으로 정직하게 쌓지 않았습니다. 위로 한 단씩 올라갈수록 조금씩 안쪽으로 들여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돌의 무게중심이 무덤의 바깥이 아닌 안쪽, 즉 중심부를 향해 쏠리게 됩니다. 돌들이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안으로,
더 안으로 뭉치려는 힘, 강력한 구심력이 작용하는 것이죠. 즉, 무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스스로 붕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돌과 돌이 맞닿는 면을 자세히 보니 반듯하게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윗돌의 밑면 모양에 맞춰 아랫돌의 윗면을 울퉁불퉁하게 깎아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도록 요철을 만들거나 미세한 홈을 파서 마찰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접착제나 시멘트 한 방울 없이 오직 돌끼리의 마찰력과 중력만으로 천년의 세월을 버티게 한 이 치밀한 계산. 당신들은 도대체 중력을 가지고 놀았군요. 자연을 거스른 게 아니라 자연의 힘을 이용했어.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만리장성도 수없이 무너지고 보수하기를 반복했지만 이 고구려의 돌탑은 태풍과 지진 그리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퍼부었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세기의 현대전도 버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력의 차이, 문명의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장군총의 진정한 미스터리와 매력은 구조적인 완벽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각편 가장 중심부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는 거대한 돌들. 바로 호석이라 불리는 12개의 괴석들이었습니다. 높이 5m가 넘는 다듬지 않은 이 거대한 자연석 12개가 피라미드의 내면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충성스러운 12명의 장군들이 주군을 지키기 위해 등을 대고 도열해 있는 듯한 형상. 공학적으로 분석하면 이것은 무덤 내부의 흙과 돌이 밖으로 밀려나오는 츠갑을 막아주는 강력한 버팀목이자 댐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 어떤 숭고한 미학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진 인공의 피라미드를 투박하고 거친 자연석 그대로가 바치고 있는 그 대담한 조화. 세련됨과 야성 문명과 자연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 웅장한 아우라는 전 세계 그 어떤 건축물에서도 로마나 그리스, 이집트에서도 본 적 없는 고구려인들만의 독창적인 예술혼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위적인 아름다움 속에 야생의 힘을 불어넣을 줄 아는 멋쟁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무덤의 꼭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상부 바로 아래, 네모난 구멍이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도굴꾼이 두려워 시신을 지하 깊은 미로 속에 꽁꽁 숨겼습니다. 중국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어둠으로의 회귀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왕은 달랐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현실을 땅속이 아닌 땅 위, 그것도 무덤의 가장 높은 곳, 하늘과 맞닿은 곳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은 죽어서도 땅속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백성과 광활한 영토를 굽어살피는 수호신이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곳, 하늘의 자손이 머물러야 할 곳. 나는 숨지 않는다. 죽어서도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저 높은 곳의 석실에서 고구려의 왕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압록강 너머를 자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응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장군총은 이제 붉은 석양 속에서 검은 실루엣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관광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주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돌무덤 앞에 홀로 앉아 가방에서 미지근해진 물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뜨거워진 제 가슴과 붉어진 눈시울을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유산이, 이렇게 완벽한 역사의 증거가 왜 남의 나라 땅 한 구석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왜 이 돌들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후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네지 못하고 저 같은 이방인의 입을 빌려야만 하는가?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중국인 경비원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덤을 장군총이라 부르며 그저 이름 모를 장군의 무덤인 양격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규모와 왕을 상징하는 기와 조각들, 그리고 주변의 배총 딸린 무덤들은 이것이 평범한 장군의 무덤이 아님을 웅변합니다. 이것은 제국의 황제, 태왕의 능입니다. 학계에서는 광개토 태왕의 아들인 장수왕의 무덤으로 유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98세까지 장수하며 고구려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고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여 광활한 만주 벌판을 지배했던 거인.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곳 국내성을 지키며 이 거대한 돌탑 위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돌틈 사이로 웅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토를 그리워하는 제국의 낮은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오래된 돌무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민족의 기상, 그들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그리고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자존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제 발길을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군총 바로 뒤편,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거대한 하지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 돌무더기처럼 변해버린 유적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얼핏 봐도 장군총보다 훨씬 더 큰 규모, 한 변의 길이가 무려 66m에 달하는 초대형 유적. 바로 태왕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 모든 역사를 1775자의 글자로 뚜렷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대한 비석이 두꺼운 유리. 감옥에 갇힌 채 침묵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가장 뜨거운 진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무너진 태왕릉과 그 앞을 지키는 전설적인 비석, 광개토태왕릉비 앞에서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과 중국의 은폐 시도에 대해 고발하려 합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중국의 역사 왜곡을 박살내고 있는지 그 통쾌하고도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제가 보았던 장군총이 고구려라는 제국의 가장 화려하고 완벽했던 영광의 순간을 상징한다면 그 뒤편의 거대한 침묵 속에 자리 잡은 이 폐허는 고구려의 가장 아픈 상처, 그리고 잊혀진 슬픔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장군총의 그 완벽한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취해 있던 저는 발걸음을 옮겨 그 뒤편에 펼쳐진 또 다른 거대한 유적지를 마주하고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덤이라기보다는 처참하게 폭격을 맞고 무너져 내린 하나의 거대한 돌산이었습니다. 바로 태왕릉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 규모를 가늠해보니 공학자인 제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무려 66m. 방금 보고 온 장군총의 한 변이 31m였으니 바닥 면적으로만 따지면 장군총보다 4배나 더 거대한,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매머드급 규모였습니다. 높이 또한 무너져 내린 지금의 상태로도 14.8m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 무덤이 온전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평야 한복판에 솟은 인공산이자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압도적인 랜드마크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거대한 돌무덤의 잔해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발밑에서 덜그럭거리는 돌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 구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1500년 전 대륙을 호령했던 제국의 부서진 뼈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비명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시렸습니다. 이 거대한 돌산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것일까요? 세월의 무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구조공학자인 저는 그 원인을 씁쓸하게도 인간의 추악한 탐욕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왕릉은 장군총보다 훨씬 규모가 컸기에 그만큼 더 많은 부장품과 보물이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도굴꾼이 이 돌산을 파헤치고 또 파헤쳤습니다. 심지어 근대에는 주변에 철도를 놓고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이 위대한 왕의 무덤을 채석장 취급하며 돌을 빼다 썼습니다. 제국의 위대한 황제가 잠든 곳이 후대의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공짜 돌덩어리를 주워가는 돌무더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곳에서 발견된 청동방울에는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태왕, 즉 국강상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우리가 흔히 광개토대왕이라 부르는 그 전설적인 정복군주가 잠들어 있었을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쪽 장군총이 아들인 장수왕의 무덤이라면 이 무너진 태왕릉은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입니다. 아들의 무덤은 1000년을 버티고 꼿꼿이 서 있는데 아버지의 무덤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저 완벽한 무덤 위에서 무너진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혹은 죽어서도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저토록 강하게 서 있는 것일까요? 돌 하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다 무너져 내린 이 돌무덤의 압도적인 밑변 크기와 그 광활한 기초는 당시 고구려가 얼마나 거대한 국력을 가진 초강대국이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을지언정
그 거대한 기초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땅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왕릉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 그곳에 제가 이 먼 길을 달려온 진짜 이유, 고구려의 심장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화려한 기와 지붕의 전각. 중국 당국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비석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보호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실내,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마치 지구의 핵이 솟아오른 듯한 거대한 바위 기둥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광개토태왕릉비. 여러분, 저는 직업 특성상 전 세계의 수많은 기념비와 오벨리스크를 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매끈한 오벨리스크도, 런던의 넬슨 제독 동상도, 로마의 트라야누스 기둥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암석, 즉 인공적으로 조립하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자연석. 덩어리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이토록 사람을 압도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높이 6.39m, 무게 37톤. 아파트 3층 높이의 거대한 자연석입니다. 현대의 기념비들은 돌을 네모반듯하게 깎고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어 광을 냅니다. 그것이 세련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구려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퉁불퉁한 자연석의 결을 그대로 살린 채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하고 그 위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깎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 그 자체가 된다. 이 거대한 돌덩어리는 마치 이렇게 포효하는 듯 했습니다. 인공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은 그 투박하고 웅장한 모습은 만주 벌판을 말을 타고 달리던 고구려인들의 야성과 기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정교하게 계산된 수학이라면 광개토태왕릉비는 대지를 뚫고 나온 날것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보호각의 두꺼운 유리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비석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석 표면에는 무려 1775자의 한자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마모되고 희미해졌지만 그 글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여전했습니다. 예서와 해서의 중간 형태인 이 독특한 서체는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마치 강철칼로 돌을 베어낸 듯 힘차고 강렬했습니다. 한 획 한 획에 왕의 위엄과 제국의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석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그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텍스트가 증명하는 진실 때문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비문 해석본을 들고 흐릿한 글자 하나하나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의 첫머리에서 중국의 동북 공정 논리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결정적인 단어를 발견하고 전율했습니다. 영락.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 두 글자. 이것은 광개토태왕이 사용한 연호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왜 그토록 중요하냐고요? 고대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에서 독자적인 연호는 오직 중국의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신성한 특권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는 중국 눈치를 보며 중국 황제의 연호를 받아다 썼습니다. 그것이 4대 조공 관계의 핵심이자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당당하게 독자적인 연호를 썼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시간이 아니라 고구려의 시간이다. 내가 곧 황제이며 내 나라가 곧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중국의 지방 정권? 천만에요. 일개 지방 정권이 감히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자 즉각적인 전쟁 선포입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대등한, 아니 그들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진 제국이었음을 이 영락이라는 두 글자가 움직일 수 없는 돌에 새겨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문에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거란, 백제, 동부여, 숙신을 정복하며 영토를 넓혀나간 과정이 다큐멘터리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파성 64촌 1400. 왕이 깨뜨린 성이 64개여, 마을이 1400개라. 이것은 후대인이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당대인들이 직접 기록한 승리의 보고서이자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중국은 이 비석을 자신들의 역사 유물인 양 유네스코에 등재했지만 정작 비석의 내용은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며 북부여에서 나왔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이 명백하고 불편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중국 당국은 저렇게 두꺼운 방탄 유리로 비석을 꽁꽁 가두고 사진 촬영조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렌즈를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비석의 글씨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카메라를 살짝 꺼내려 하자 구석에 서 있던 공안 경찰이 날카로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습니다. 노 포토. 카메라 다운. 사진 금지. 카메라 내려. 그의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에 저는 카메라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렌즈를 막을 수는 있어도 제 두 눈과 가슴에 새겨지는 진실까지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 감옥에 갇힌 거인과도 같은 비석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좁은 유리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이 두꺼운 유리벽을 뚫고 국경을 넘어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은 침묵하지 않으니까요. 비석을 보고 나오는 길, 보호각 입구에 있는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는 광개토테왕릉비의 탁본을 팔고 있었습니다. 조잡하게 인쇄된 복사본이었지만 중국인 상인은 저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거야. 한국 사람들은 여기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다 사가. 당신도 하나 가져가. 그의 뻔뻔한 상술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질 듯 서글펐습니다. 우리 조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남의 나라 장사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실. 우리가 힘이 없어 지키지 못한 역사가 이렇게 타국에서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엔지니어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해는 완전히 서산으로 넘어가고 집안 시내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무너진 태왕릉과 그 옆에 어둠 속에 잠긴 비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나는 형체를 잃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그 거대한 기초로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유리 감옥에 갇혀 있지만 꼿꼿이 서서 1775개의 문자로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거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난 1600년 동안 눈보라치는 만주 벌판의 외로운 밤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말이 통하는 후손들이 아니었을까요? 구조공학자로서 저는 평생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는 법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건물이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고구려의 성벽은 무너져 남의 집 담벼락이 되었고 왕릉은 돌무더기가 되었지만 그들이 돌 위에 새겨놓은 기억은 21세기를 사는 이방인인 저에게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어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구려는 위대했다는 감탄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압록강의 밤바람이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곧이어 나오는 대망의 마지막 편에서는 제가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에게 바치는 제 마지막 뜨거운 호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어둠이 짙게 깔린 압록강 변에 홀로 섰습니다. 강바로 건너편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북한의 산 능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보이지 않고 오직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강바람만이 국경을 넘어 제 뺨을 때리고 지나갑니다. 강물은 겉보기엔 아무 말 없이 검게 흐르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2000년 전의 함성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어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거대한 돌의 제국을 만났습니다. 평야를 가득 메운 12000기의 고분군, 적의 심리를 꿰뚫는 국내성의 치밀한 성벽,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불멸의 장군총,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진 태왕릉과 그 곁을 지키는 비석까지. 이 모든 것은 제게 단순한 관광이나 유적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한 위대한 문명이 21세기의 이방인인 저에게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처절한 붕변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차가운 돌과 콘크리트를 만지며 계산기만 두드려온 구조공학자인 제가 오늘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실효적 지배자인 중국이 아무리 동북공정이라는 거창하고 교묘한 이름으로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고 박물관의 설명을 바꾸고 유적지 앞에 엉뚱한 표지판을 세워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 한다 해도 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이 뿜어내는 공학적 DNA와 분자 구조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중국의 흙문화와는 근본부터 다른 타협을 거부하는 단단한 돌의 문화. 죽어서 땅속 어둠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솟구치는 강렬한 상승의 의지. 부드럽게 굽히기보다는 차라리 부러질지언정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전알선 모서리의 기백. 이것은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한민족의 것입니다. 그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하고 왜곡해도 돌의 성질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진실은 콘크리트보다 단단하게 그 자리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다 문득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 한반도의 남쪽 끝. 작고 좁은 땅덩어리,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부족한 자원. 주변을 둘러싼 거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존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불가능한 악조건 속에서 전 세계가 경악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굶주림을 이겨내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그리고 문화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폭발적인 에너지, 그 지독한 생명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해답을 1500년 전의 돌무덤 앞에서 찾았습니다. 남들은 포기했을 다루기 힘든 화강암을 기어이 정으로 쪼아내고야 마는 그 지독한 근성. 불가능해 보이는 수십 톤의 무게를 기계 없이 들어 올려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균형을 맞춰내는 그 치밀한 기술력. 그리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치와 옹성이라는 창의적인 전략으로 100만 대군을 막아내는 그 불굴의 투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는 그 뜨거운 피는 2000년 전 만주 벌판을 호령하며 저 거대한 돌탑을 쌓았던 그 고구려인들의 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생부터 거인이었고 태생부터 엔지니어였으며 태생부터 전사였던 위대한 제국의 직계 후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한강의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록강의 기적을 이뤘던 그 위대한 유전자가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공포 또한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르며 경제적 풍요에 취해 있는 사이 누군가는 그 위대한 기억을 통째로 훔쳐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미래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이자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중국이 왜 저토록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남의 나라 역사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걸까요? 단순히 땅 욕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구려가 가진 그 폭발적인 정신적 에너지,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강력한 자부심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는 아무리 거대해도 결국 시들고 말라 죽기 마련이니까요. 그들은 호랑이인 여러분을 고양이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광개토테 왕릉비가 갇혀있는 그 두꺼운 유리 감옥을 떠올리면 지금도 숨이 막혀오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그 유리벽은 단순히 비석을 비바람과 풍화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소통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고구려의 후손들이 그 비석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비석에 새겨진 영락이라는 두 글자가 공파성이라는 승리의 기록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까봐, 잠자던 거인을 깨울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비석이 한국인의 눈을 마주하고 일어나라고 외칠까봐 그들은 전전긍긍하며 유리벽을 치고 사진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국의 5070 중장년 가장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서 고구려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회사를 키우기 위해, 그리고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쳐 묵묵히 땀 흘려온 이 시대의 진정한 광개토태왕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중동의 사막에서
거친 파도치는 조선소에서 밤이 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버텨낸 그 고단한 시간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장군총을 바치고 있는 저 든든한 호석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 많은 통장 잔고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는 위대한 제국의 후손이다. 너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DNA를 가졌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기죽지 마라. 라는 자존감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긍지는 영원히 그 아이를 지켜주는 갑옷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만난 고구려는 박물관에 박제된 죽은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펄펄 살아 숨쉬는 미래였습니다. 장군총의 차가운 돌틈 사이로 불어오던 바람은 제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라. 우리가 잊혀지는 순간 우리는 진짜로 죽는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후손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이다. 하지만 너희가 우리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것이다. 저는 내일이면 짐을 싸서 다시 저의 고향, 먼 서구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 새겨진 이 압도적인 전율과 사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은퇴한 구조공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진실의 목격자이자 고구려라는 거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생애 동안 제가 본 이 돌의 진실을, 그 속에 담긴 한민족의 위대함을 전 세계 학계와 사람들에게 알리는 스피커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동양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장군총의 사진을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 중국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독자 문명이 있었습니다. 라고요. 당신들의 역사는 훔칠 수 없다. 돌이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것이 제가 중국 땅을 떠나며 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한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1500년 전 만주 벌판을 지축을 울리며 달리던 말발굽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대한 돌탑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던 여러분 조상들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땀 냄새를 느껴보십시오. 그 힘이, 그 불굴의 의지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슴 안에 뛰고 있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 외롭게 남겨진 고구려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더 자주 기억해 주십시오. 더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좋아요 하나가,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역사, 왜곡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역사를 사랑하는 늙은 엔지니어 알렌이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고구려 만세. 안녕히 계십시오. 감동야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낯선 이방인, 구조공학자 알렌 씨의 눈을 통해 바라본 우리 고구려의 이야기, 가슴 뜨겁게 시청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역사를 책 속에 박제된 과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500년 전 그 척박한 땅에서 기계 하나 없이 수십 톤의 화강암을 들어올리며 불가능에 도전했던 고구려인들의 그 지독한 근성과 투지. 그것은 오늘날 허허벌판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여러분의 피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곧 고구려의 땀방울이었고 여러분이 지켜낸 가정이 곧 그들이 지키려 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압록강 너머 차가운 바람 속에 외롭게 서 있는 저 돌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만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역사를 지우려 해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고구려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자부심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위대한 유산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끝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는 역사 왜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굳건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신 벅찬 감동과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역사를 지키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감동야화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더 위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위대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